여러분, 진품 아닌 레플리카 전시 꼭 가야 하냐고요? 네, 이번 전시는 반드시 가야 합니다. 베르메르 36점 전 작품이 한자리에 모여 있고, 와, 이번 전시는 베르메르 일생과 사후, 도난, 위작, 미스테리까지 한 방에 볼 수 있어요. 그래도 망설여지신다고요? 그렇다면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성남 아트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특별 기획전 베르메르 사후 350주년 기념 전작 레플리카전을 맞습니다. 원작의 가치, 원작의 특별함 저도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요하네스 베르메르 진품 36점을 보려면 수천만 원을 들여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흩어져 있는 그림을 찾아봐야 하잖아요. 이번 전시는 단순 화가의 손을 흉내낸 모작이 아니라 원작 데이터를 바탕으로 완벽하게 구현된 도플갱어 같은 작품들이고, 일단 저를 끌어당긴 건 이번에 오사카 나카노시마 미술관에 이 진주귀 거리를 하는 소녀 원작이 온대요. 그래서 원작 보러 가기 전에 베르메르 일생연대기 사전 공부하러 왔어요. 오사카 전시의 정보는 영상 끝부분에서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요하네스 베르메르는 네덜란드 황금길이 빛낸 거장으로 서사가 담긴 거창한 역사와 대신 창가로 스며드는 부드러운 햇살과 그 속에 살아가는 평범한 찰나를 그렸어요. 살아생전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금은 빛의 마술가, 빛의 화가로 불리고 과학적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것이 계속 발견되는 여전히 살아있는 화가입니다. 전시 구성, 큐레이션 모두 완벽한데요. 정말 추천하는 거는 도슨트 프로그램이에요. 첫 섹션은 베르메르가 종교 신화 주제에서 신뢰의 빛을 탐구해 나가는 어떻게 베르메르다운 세계에 도달했는지를 보여주는 변화의 기록입니다. 베르메르의 초기작입니다. 로마 신화의 여신 디아나와 여인들의 모습인데요. 일반적인 고전 신화에서 보여지는 화려하고 극적인 요소는 배제되었고, 감정의 절제, 일상적 정적이 강조되었습니다. 인물 내면의 평온함과 인간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이 작품은 제목과 보이는 장면처럼 음란한 거래를 암시하는 장르화인데요. 이 작품을 예의주시하는 이유는 일부 연구자들이 구석에 술잔을 들고 있는 남자를 작가 자신, 베르메르의 자화상일 가능성이 있다고 제시하기 때문인데요. 정말 묘하게 다른 작품에도 같은 의상, 동일 인물이지 않을까 의심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것도 영상에 담아왔습니다. 여인이 창가에서 편지를 읽는 모습을 그린 작품은 초기 대표작입니다. 자연광 햇살이 비치는 실내에서 편지를 읽는 감성적인 순간을 보여주는데요. 창을 통해 들어오는 빛이 너무 부드럽게 느껴지는데, 특히 이 작품은 벽에 있었던 큐피트 그림이 후대에 덧칠로 가려졌다가 최근 복원 작업을 통해 다시 드러난 사실로 유명해요. 이 시기 본격적으로 실내의 일상을 그리는데요. 빛 속에 멈춰있는 조용한 순간들을 표현합니다. 부드럽게 확산되는 중간 톤, 최소한의 동작, 정지된 고기층은 사건을 그리는 화가에서 시간을 멈추는 화가로 완전히 전환되는 시점입니다. 일상의 소박한 순간을 깊이 있는 시선으로 포착한 대표작입니다. 이 작품에서 베르메르는 평범한 노동의 순간을 빛의 존엄성으로 끌어올리는데요. 창문으로 들어온 빛은 단순한 행위를 차분한 의식처럼 보이게 합니다. 고요한 방 안에서 빛은 노동을 존엄으로 바꾸었어요. 베르메르가 남긴 두 점의 귀한 풍경화 중 하나입니다. 그의 고향 델프트를 가장 평온한 순간 속에 담아낸 걸작인데요. 프루스트가 이 작품을 보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라고 말했는데요. 햇빛과 그림자가 스치는 순간의 변화를 부착해
정적이지만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작품엔 재미 요소가 숨어 있는데요. 우리가 본 듯한 우유를 따르는 여인이지 않을까? 1664년 이후의 베르메르는 완전히 성숙한 단계에 도달합니다. 이 시기가 베르메르가 빛의 화가라는 명성을 확립한 결정적 단계이며 모든 요소가 완벽, 완전하게 조화롭게 통합된 그의 회화의 결정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나왔습니다. 북유럽의 모나리자. 살짝 벌어진 입술과 촉촉한 눈망울, 그리고 이 모든 시선을 한 곳으로 모으는 저 영롱한 진주기 거리. 사실 이 그림은 누군가의 초상화가 아니라 화가의 상상력이 더해진 트로니 장르입니다. 이 소녀가 누군지에 대해 하녀다, 딸이다 말이 많았죠. 여러분은 어떤 설이 가장 설득력 있게 들리시나요? 또 재밌는 건 2018년 정밀 조사 결과 저 귀걸이가 진주가 아니라 빛의 착시, 순간적인 반짝임을 포착한 거라고 해석된대요. 이 미스테리한 부분은 다음 섹션에서 더욱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이 작품, 베르메르가 가장 아낀 그림이고 그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신비주의를 고수했던 그가 유일하게 허락한 본인 등판 장면인데요. 화려한 의상을 입고 붓을 든 남자가 베르메르 본인이라는 게 정설이고, 재밌는 건 그가 그리고 있는 모델이 역사의 여신 클리오라는 점입니다. 내 그림은 역사가 기억할 것이다 라는 자신감? 실제 베르메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이 그림만큼은 절대 팔지 말라고 했어요. 아내는 채권자들에게 이 그림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어머니에게 기증했으나 이런 기증행위가 불법이라는 판정을 받아서 이 그림은 베르메르 가족의 곁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작품, 독재자 히틀러가 매우 탐냈어요. 문화예술 약탈자 히틀러가 유일하게 거액을 들여서 강제로 매수하고 지하 소금갱으로 대피시켰다가 연합군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일상 장면이지만 도덕적, 종교적 상징을 품고 있는데요. 작은 책은 성경이나 기도서로 해석되고 전통적인 가정적 미덕과 경건함이 느껴집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사실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인상주의에서 초기 모더니즘까지 로버트 리먼 컬렉션에 리먼이 살바도르 달리에게 부탁해서 살바도르 달리가 그린 레이스 드는 여인 작품이 전시되어 있어요. 자, 지금부터는 베르메르 작품의 미스테리한 사건들 들춰볼게요. 작가가 장면을 끊임없이 조정하기 위해 했던 보이지 않았던 수정 작업과 리먼은 반대로 타인에 의해 300년 동안 가려졌던 큐피트 그림을 복원해 그림을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진주 귀걸이는 실제 진주가 아니라 빛이 특정 각도에서 반사될 때 생기는 순간적인 반짝임으로 해석되고, 입술 아래 작은 흰 점은 베르메르가 남긴 하이라이트입니다. 원작 전시에서는 보기 힘든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공부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베르메르의 명성만큼 순환도 엄청났는데요. 1971년 벨기에 브뤼셀 미술군 전시장에서 21살 호텔 웨이터 마리오 로이만이 연애편지 작품을 훔쳐 달아납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의 범행 동기였어요. 그는 현금을 요구하는 대신 피난민 구호 자금을 모으기 위해 세상에 호소하는 행동으로 삼았습니다. 그의 이상주의적 행동은 동정과 논란이 동시에 불러왔는데, 문제는 범인이 그림을 훔쳐가기 위해 캔버스를 감자칼로 억지로 뜯어내 소중한 원작, 가장자리가 심하게 훼손되었다는 점이었죠. 작품은 돌아왔으나 1년간의 복원을 해야 했고, 로이만은 2년형을 선고받았지만 6개월 복역 후 출소했으나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29세 세상을 떠났습니다. 짧은 사건이었지만 연애편지 도난 사건은 이상주의와 예술의 가치가 엇갈린 비극으로 남았습니다. 1974년 베르메르의 기타 치는 여인이 도난당했는데요. 이번 범인들은 차원이 다른 무장단체 IRA로 의심되었습니다. 실제 교도소에 갇힌 인사의 석방을 요구했었고, 졸지에 평화롭게 기타를 치는 여인이 정치적 협상의 도구가 되었는데요.
다행히 도난 3개월 만에 런던의 한 공동 묘지에서 발견되었고 약간 젖어 있는 상태였지만 손상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 본의 아니게 전 세계에서 가장 팔자 사나운 그림이에요. 무려 2번이나 납치를 당했는데 심지어 첫 번째는 무장괴한 IRA. 그나마 빠르게 발견되었지만 두 번째 사건은 아일랜드계의 악명 높은 범죄계의 대부였습니다. 금전적 취득을 위한 강도 사건으로 팔아서 현금화려 했지만 베르메르의 명성 탓에 쉽지 않았고 그렇게 수년 동안 범죄 조직 간의 보증 담보물처럼 전전하다가 국제 공조 수사 끝에 작품을 발견해 회수했습니다. 이 작품은 2번이나 납치된 베르메르로 불리며 기이한 운명을 지닌 작품으로 기억됩니다. 베르메르 순환사의 정점이자 인류 최대의 미술품 도난 사건은 1990년 3월 18일 새벽 보스턴 이사벨라 스튜어트 가드너 미술관에서 시작됩니다. 경찰로 위장한 2명의 괴한이 미술관에 침입해 경비원을 묶어두고 렘브란트, 드가, 베르메르 연주회를 포함해서 13점 걸작을 훔쳐갔는데요. 이 연주회 작품은 현재 돈으로 환산하기 어렵지만 3천억이 훌쩍 넘습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이후 현재까지 범인은커녕 그 그림의 꼬리조차 잡히고 있지 않아요. 현재 가드너 미술관에 가면 이 베르메르 연주회가 걸려있던 자리에 텅 빈 액자만이 그대로 걸려 있습니다. 언젠가 돌아올 이 그림을 기다리는 슬픈 약속이죠. 세계 단 36점뿐인 베르메르 세계에서 우리는 35점밖에 볼 수 없습니다. 나머지 한 점, 연추에는 지금 지구상 어디에 숨어 있는 걸까요? 베르메르 위작 사건. 역사상 가장 대담한 위작군 한반 메헤런. 그는 자신의 실력을 인정해주지 않는 평론가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베르베르 화풍을 완벽하게 마스터합니다. 17세기 당시 캔버스를 구하고 기술을 연구하고 직접 안료 배합, 심지어 그림을 고온에 구워 수백 년 된 노화효과 크랙까지 재현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의 가짜 베르베르는 전문가들에게 베르베르 최고의 걸작이라 찬사받고 메헤런은 새로운 베르베르를 만들어내며 막대한 부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사건은 2차 세계대전 중에 터지는데요. 히틀러의 오른팔 나치 2인자 헤르만 괴링에게 자신의 위작을 베르베르 작품이라며 거액에 팔아넘겼고 전쟁이 끝난 후 국보급 문화재를 나치에 팔아넘긴 매국노로 몰려 사형 위기에 처합니다. 살기 위해 그는 법정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건 국보가 아니라 내가 그린 가짜라고. 그는 법정에서 직접 베르메르풍의 그림을 그려 보이며 그의 천재성을 증명했고 결국 그는 나치를 속여넘긴 국민 영웅으로 떠오르며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미디어 아트룸은 이번 전시 하이라이트입니다. 사실 AI로 구현한 명화들은 자칫 기괴하게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여긴 달라요. 창가로 스며드는 부드러운 햇살, 미세하게 일렁이는 숨결, 그리고 베르메르 특유의 평온한 공기를 완벽하게 재현했어요. 화려하고 거창한 풍경이 아니라 우리 곁에 늘 존재하는 소소한 일상들이 얼마나 찬란하게 빛날 수 있는지 이 공간에서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전시의 끝자락 아주 특별한 공간이 기다리고 있어요. 베르메르 캔버스 안으로 직접 들어가는 체험존인데요. 준비된 의상을 입고 우유를 따르는 여인이 되어보거나 진주기 거리를 한 소녀의 정적 속으로 들어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창피함은 잠깐, 추억은 오래 남잖아요. 여러분, 베르메르 전시 어떠세요? 직접 와서 보시면 더 감동이고 저는 베르메르가 나한테 그래 네 말이 맞아 이렇게 대답해 주는 것 같았어요. 사실 전 SNS에서 보이는 화려한 일상을 사는 삶보다는
이거는 반대로 가성비, 할인, 소소한 일상이 즐기거든요. 그러나 남들이 날 어떻게 보던지 말던지 나는 누구보다 화려하고 아름답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지금 보신 이 전시 영상이 단조로운 하루를 햇살처럼 따뜻하게 느껴지셨기를 바래요. 전시 관람은 유료인데 문화가 있는 날 할인 혜택 확인하시고요. 주차는 지하보단 지상이 편해요. 분당 임해역 1번 출구에서 도보로 1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마오리 차이스 미술관 보수공사로 이틀을 타서 오사카에서 전시가 되나 봐요. 저는 8월 말 가보려고 해요. 앞으로 이 전시의 정보도 계속 공유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2월 연휴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전시회 콕콕 집 알려드릴 테니 구독해주세요.